촌스러운 시어미년이 또 뭘 보냈대? 진짜 지긋지긋해. 차가운 겨울날 지하 주차장에서 우연히 확인한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내, 효부라고 믿었던 며느리의 민낯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반일로 길러보내신 채소와 반찬들은 그녀에게 그저 귀찮은 쓰레기에 불과했던 것이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겉모습과 말만으로 사람을 판단한 저의 어리석음을요.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서울의 변호사가 되기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니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머니의 정성을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사람과 저는 한 집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배신이란 건 언제나 예고 없이 가장 믿고 있는 사람에게서 오는 법이죠. 이제부터 제가 겪은 그 이야기, 그리고 그 상처 끝에 찾아온 진짜 행복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깐 꾹꾹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제 이름은 최민준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죠. 지금은 번듯한 사무실에서 양복을 입고 일하지만 저는 강원도 깊은 산골 출신입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향은 강원도 평창군의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해발 800m가 넘는 고지대에 자리 잡은 그곳은 겨울이면 눈이 허리까지 쌓이고 여름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던 곳이었죠. 감자와 배추, 고랭지 채소가 주 작물이었고 집집마다 작은 비닐하우스에서 토마토며 고추를 키웠습니다. 새벽이면 산안개가 마을을 덮었다가 해가 뜨면서 서서히 걷히곤 했었어요. 제가 7살이던 해 늦가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트랙터로 밭을 갈다가 사고를 당하신 날이었죠. 경사진 밭에서 균형을 잃은 트랙터가 뒤집어지면서 그날 이후로 저희 집은 어머니 혼자 꾸려가셔야 했습니다. 순자라는 이름을 가진 저희 어머니는 그때 35살이셨어요. 젊은 나이에 홀로 되신 거죠. 민준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는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으로 나가시는 어머니의 등이 얼마나 구부정해졌는지, 거친 손가락 마디마디가 얼마나 부어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 마을은 버스가 하루에 4번밖에 다니지 않는 오지였습니다. 읍내까지 나가려면 구불구불한 산길을 1시간은 달려야 했죠. 겨울이면 눈에 길이 막혀 며칠씩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어머니는 작은 반 8마지기를 일구며 저를 키우셨어요. 감자 캐는 철이면 어머니를 따라 밭에 나갔습니다. 호미로 흙을 파내면 동글동글한 감자들이 모습을 드러냈죠. 어머니는 상처 없이 깨끗한 것들은 팔 것으로 따로 담으시고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거나 작은 것들은 우리가 먹을 것으로 분류하셨습니다. 이런 게 진짜 맛있는 거야. 작아도 속이 꽉 찼거든.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으셨지만 저는 그게 좋은 것은 다 팔아야 한다는 뜻인 걸 알았습니다. 저녁이면 삶은 감자에 된장 찍어 먹는 게 우리의 주식이었어요. 가끔 어머니가 밭에서 키운 배추로 김치를 담그시면 그게 별미였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는 항상 밭에 계셨습니다. 여름엔 뜨거운 햇볕 아래서 겨울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일하셨죠. 저는 가방을 던져두고 곧장 밭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너는 들어가서 숙제해. 공부가 먼저야. 어머니는 늘 저를 집으로 돌려보내려 하셨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작은 손으로나마 잡초를 뽑고 수확한 작물을 나르며 어머니를 도왔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미안한 듯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죠.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를 학교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조마조마했는데 알고 보니 제 성적 때문이었어요. 민준이가 전교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거리가 좀 멀더라도 좋은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지원해주면 크게 될 수 있는 아이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저를 불러 앉히셨어요. 민준아,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학원도 못 보내주고 좋은 옷도 못 사주고 미안하다. 엄마, 전 괜찮아요. 정말로요.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밭에서 일하시는 어머니를 더 이상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말이죠. 중학교는 읍내로 진학했습니다. 매일 새벽 6시 버스를 타고 30분을 달려 학교에 갔죠. 겨울이면 깜깜한 새벽에 집을 나서야 했고 눈이 많이 오는 날은 걸어서 큰 길까지 나가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따뜻한 군고구마를 호주머니에 넣어주셨어요. 버스 안에서 먹어. 배고프면 공부가 안 되잖아. 사실 그 군고구마는 어머니의 아침 식사가 되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늘 저를 먼저 챙기셨죠. 버스 안에서 따뜻한 군고구마를 먹으며 저는 눈물을 삼키곤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춘천의 한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집에서 통학하기엔 너무 멀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갈 수 있었는데 금요일 저녁이면 어머니는 버스 정류장에 마중 나오셨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컸네.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어머니의 손은 더 거칠어져 있었고 허리는 더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시는 눈빛만은 늘 따뜻했어요. 주말 동안 저는 밭일을 도우려 했지만 어머니는 늘 책상 앞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죠. 너는 공부하는 게 엄마를 돕는 거야. 알았지? 고3이 되던 해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너는 법대에 가면 좋겠다. 성적도 충분하고 무엇보다 정의감이 강하잖아. 선생님의 조언대로 저는 법학과를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가장 가까운 국립대학교 법학과에 합격했죠.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어머니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펑펑 우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생이 됐어. 그날 밤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 조촐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직접 키운 닭을 잡아 백숙을 끓이고 밭에서 캔 감자로 전을 부치셨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축하해 주었지만 저는 그 비용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과외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하셨습니다. 돈 모자라면 말해. 엄마가 감자 더 많이 심을게. 엄마, 전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용돈 드릴게요. 에이, 무슨 소리야.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시절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루 14시간씩 공부하며 지쳐갈 때마다 어머니의 거친 손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다시 책을 펼쳤죠. 3년의 수험 생활 끝에 드디어 합격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저 됐어요. 사법고시 합격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연수원을 마치고 서울의 한 로펌에 입사했을 때 첫 월급을 받자마자 저는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두툼한 봉투를 어머니께 드렸죠. 엄마, 이제 밭일 그만하세요. 제가 모실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직 멀었어. 너도 결혼해야 하고 집도 장만해야 하잖아. 엄마는 아직 팔팔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부터 밭에 나가시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면 저는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강원도 그 산골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십니다. 제가 아무리 모시고 오려 해도 평생 살던 곳을 떠날 수 없다고 하시죠. 대신 한 달에 2번씩은 꼭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정성껏 키운 감자며 배추, 고추 같은 것들을 가져옵니다. 서울 사람들은 제가 왜 그렇게 자주 시골에 가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어머니 덕분이라는 것을. 그 거친 손으로 저를 일으켜 세워주신 어머니가 계셨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어머니를 둔 제가 겪은 일입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배신으로 바뀌고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야기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서울 강남의 로펌에 첫 출근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3월의 쌀쌀한 아침이었죠. 테헤란로의 높은 빌딩들 사이를 걸으며 저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고 외제차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강원도 산골에서 자란 저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지러웠습니다. 로펌 사무실은 32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저는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했었죠. 문이 열리자 대리석으로 마감된 로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접수대 뒤에 직원이 밝은 미소로 저를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출근하시는 최민준 변호사님이시죠? 변호사님이라는 호칭이 아직도 어색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산골 마을에서 감자를 캐던 소년이었는데 이제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되었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선배 변호사들이 맡기는 리서치와 서면, 작성으로 밤을 새우는 날이 부지기수였죠. 하지만 저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일하다가도 어머니가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으로 나가시던 모습을 떠올리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죠. 350만 원. 어머니가 1년 농사지어 버는 돈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중 200만 원을 뽑아 봉투에 넣었어요. 주말에 고향을 찾았을 때 어머니는 여전히 밭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9월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배추를 심고 계셨죠. 저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봉투를 내밀자 어머니는 흙 묻은 손을 툭툭 털고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게 뭐니? 너 쓸 돈은 있고? 제 월급이에요. 이제 엄마 고생 그만하셔도 돼요. 어머니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제게 돌려주셨습니다. 아직 멀었어. 너도 결혼 자금 모아야 하고 서울에서 집도 장만해야 하잖아. 엄마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건강에 좋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거친 손,
그런 어머니를 보며 저는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했죠. 로펌에서의 생활은 점차 안정되어 갔습니다. 2년 차가 되자 작은 사건들을 혼자 맡아 처리하기 시작했고 3년 차가 되었을 때는 기업 인수합병 같은 큰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죠. 최 변호사님은 정말 성실하시네요.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시고. 선배 변호사의 칭찬에 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사실 주말에 일하는 건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노는 날이 따로 없었으니까요. 농사일엔 휴일이 없었고 공부할 때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표 변호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50대 후반의 중후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죠. 최 변호사, 자네 정말 열심히 하더군. 내년부터 연봉을 올려주겠네. 그리고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주겠나? 자네 나이면 이제 결혼도 생각해야 하지 않나? 대표님의 말씀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결혼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일하느라 바빴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아직은 일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허허, 일도 좋지만 가정을 꾸리는 것도 중요하네. 좋은 배필을 만나면 일도 더 잘 될 거야.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35살. 확실히 늦은 나이였죠. 하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 어떻게 만나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해 추석, 고향에 내려갔을 때 어머니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준아, 너도 이제 장가를 가야지. 엄마가 며느리 얼굴이라도 봐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 아직은 무슨, 벌써 35이야. 엄마 친구들은 다 손주 재롱 보면서 사는데. 어머니의 말씀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평생 저만 바라보고 사신 어머니께 며느리와 손주를 보여드리는 것도 효도겠구나 싶었죠.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조금씩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골 출신에 일만 아는 저에게 연애는 쉽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주선하는 미팅에 몇 번 나가보았지만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들은 해외여행이니 와인이니 명품이니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고향의 맑은 공기와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그리웠죠. 그런 제가 그들 눈에는 재미없고 무뚝뚝한 사람으로 보였나 봅니다. 4년차가 되던 해 저는 꽤 큰 기업 소송을 맡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맞서는 사건이었는데 승소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자료를 뒤지고 판례를 연구하며 돌파구를 찾았어요. 재판이 있던 날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오셨어요? 미리 연락이라도 하시지. 아들이 큰 재판한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김밥이랑 삶은 계란 싸왔어. 재판 끝나고 먹어. 법원 앞에서 김밥을 건네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새벽 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오신 것이었어요. 재판은 예상외로 잘 풀렸습니다. 제가 찾아낸 증거들이 결정적이었고 상대 측 증인의 진술에서 모순을 발견해 무너뜨렸죠. 판사님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을 때 의뢰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작은 회사를 위해 이렇게 싸워주셔서. 법원을 나오니 어머니가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셨죠. 잘했니? 네, 이겼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최고야. 어머니와 함께 김밥을 먹으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의 스테이크보다 어머니가 싸온 김밥이 훨씬 맛있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제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자의 편에서 싸우는 변호사로 소문이 났죠. 연봉도 올랐고 이제는 선임 변호사가 되어 후배들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5년 차가 되던 겨울, 저는 드디어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대출을 받긴 했지만 서울에 제 집을 가지게 된 것이었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저는 어머니를 모셔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이제 서울로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전화로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직이야. 내가 결혼해서 살림 차리면 그때 생각해보자. 지금은 내가 여기가 편해.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계속 제 결혼을 걱정하셨어요. 민준아, 좋은 사람 없니? 엄마가 보기엔 내가 너무 기준이 높은 것 같은데. 엄마, 기준이 높은 게 아니라 만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시간은 만드는 거야. 일만 하다가 인생 다 간다.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일에만 매달려 살았고 어느새 36이 되어 있었죠. 동기들은 대부분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는데 저만 혼자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꿀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축복인지 재앙인지 알 수 없었죠. 성공을 향해 달려온 제 인생에 예상치 못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4월의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동료들의 성화에 못 이겨 오랜만에 회식 자리에 참석했죠. 강남역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이었는데 평소 같으면 그런 자리를 피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마음이 동했습니다. 아마도 며칠 전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들었던 말씀 때문이었을 거예요. 민준아, 사람 만나는 것도 일이야. 너무 혼자만 있지 말고.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명이 와 있었습니다. 같은 로펌 동료들과 그들이 데려온 친구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흰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었는데 품이 있으면서도 따뜻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민준이 왔네. 여기 앉아. 선배 변호사가 저를 불렀고 공교롭게도 그 여성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앉으면서 가볍게 목례를 했는데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최민준 변호사님이시죠? 소문 많이 들었어요. 맑은 목소리와 단아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죠. 네, 안녕하세요. 무슨 소문을? 약자의 편에서 싸우는 정의로운 변호사님이시라고요. 작년에 그 대기업 상대로 이기신 사건, 신문에서 봤어요. 그녀는 제가 맡았던 사건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연예인 이혼 소송 같은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데 서연은 달랐어요. 식사를 하면서 나눈 대화도 깊이가 있었습니다. 법과 정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점점 그녀에게 끌렸죠. 저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해외 바이어들과 일하다 보니 불공정한 계약 때문에 손해보는 우리 중소기업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최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서연은 28살이었고 대학에서 국제통상을 전공했다고 했습니다. 똑똑하면서도 겸손했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어요. 회식이 끝난 후 우연히 같은 방향이라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봄밤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다음에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물론 바쁘시겠지만. 그녀의 볼이 살짝 붉어진 것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좋습니다. 시간 맞춰볼게요. 그렇게 시작된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커피를 마시는 정도였지만 점차 저녁 식사도 함께하게 되었죠.
서연은 제가 일하는 패턴을 금세 파악하고는 제 스케줄에 맞춰주었습니다. 야근하시느라 저녁 못 드셨죠? 제가 도시락 싸왔어요. 어느 날 밤 9시쯤 서연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보온 도시락에는 따뜻한 된장찌개와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김치볶음, 멸치볶음, 계란말이. 마치 어머니가 해주시던 집밥 같았습니다. 이걸 언제 다? 별거 아니에요. 혼자 먹기도 뭐해서 같이 먹으려고 좀 많이 했어요. 서연은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그 정성이 얼마나 큰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이런 도시락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석 달쯤 사귀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혼자 농사 지으시는 것, 저를 키우기 위해 평생 고생하신 것들을 이야기했죠. 보통 서울 여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담스러워 하는데 서연은 달랐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혼자서 민준 씨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다니. 꼭 한번 뵙고 싶어요. 정말요? 시골이라 불편할 텐데. 전혀요. 저도 어릴 때 외할머니 댁이 충청도 시골이었어요. 방학 때마다 가서 토마토도 따고 닭도 쫓아다니고 그랬죠. 오히려 그리워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듯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처음 어머니께 서연을 소개했을 때가 잊히지 않습니다. 5월의 화창한 주말, 저희는 강원도로 향했죠. 서연은 단정한 면바지에 긴팔 셔츠를 입고 왔는데 시골에 가기에 딱 알맞은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어머니께 드릴 선물도 들고 있었어요. 너무 비싼 거 사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비싸지 않아요. 그냥 건강식품이랑 따뜻한 네이예요. 농사일 하시면 관절이 안 좋으실 것 같아서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산골 마을에 들어서자 서연은 탄성을 질렀어요. 와, 공기가 정말 다르네요. 이 향기는 아카시아 꽃인가요? 네, 맞아요. 이맘때면 온 산에 아카시아가 피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부지런하신 어머니는 아침부터 집안 청소며 음식 준비로 바쁘셨을 거예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서연입니다. 서연이 공손하게 인사를 하자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우리 민준이를. 어서 들어와요. 먼 길 오느라 힘들었지? 점심은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하신 시골 밥상이었습니다. 직접 담근 김치, 나물, 된장찌개, 그리고 텃밭에서 막 뽑아온 상추와 쌈채소들. 서연은 감탄하며 맛있게 먹었어요.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이 나물은 뭐예요? 고사리야. 봄에 뜯어서 말려뒀다가 이렇게 볶아 먹으면 맛있지. 와, 직접 뜯으신 거예요? 대단하세요. 서연의 반응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도왔고 어머니가 말리는데도 고집을 부렸죠. 제가 할게요, 어머님. 어머님은 음식 하시느라 힘드셨잖아요. 오후에는 밭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감자를 심고 계셨는데 서연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손 더러워져. 그냥 구경만 해. 괜찮아요. 오랜만에 흙 만지니까 좋은데요? 서연은 정말로 즐거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감자를 심는 방법을 배우더니 금세 따라했고 흙이 묻은 얼굴로 환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럽고 예뻐 보이던지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저녁에는 감자전을 부쳐 먹었습니다. 서연이 감자를 갈고 어머니가 전을 부치시고
저는 막걸리를 따랐죠. 마당에 놓은 평상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 씨는 부모님이 어떻게 되시나? 아버지는 작은 회사 다니시고 어머니는 주부세요. 평범한 가정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민준 씨 만나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서연이 저를 바라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흐뭇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셨죠. 돌아오는 길에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민준 씨가 왜 그렇게 어머님을 생각하시는지 알겠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시골이라 불편했을 텐데. 무슨 소리예요? 오히려 힐링했어요. 또 와도 되죠? 그날 이후로 서연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저와 함께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도 서연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민준아, 서연이는 정말 착한 아이야. 요즘 같은 시대에 어디서 저런 아이를 만났니? 어머니의 칭찬에 저도 뿌듯했습니다. 서연은 제가 꿈꾸던 이상형이었어요. 따뜻하고 현명하고 무엇보다 제 어머니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교제 1년이 되었을 때 저는 프로포즈를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렸더니 두 손 들어 찬성하셨죠. 그래, 이제 때가 됐어. 서연이 같은 며느리면 나도 안심이야.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이룬 성공, 사랑하는 여인, 그리고 어머니의 축복까지.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것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람의 모습은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듬해 10월의 마지막 토요일,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날이었죠. 강남의 한 호텔에서 치른 결혼식은 소박하면서도 품격 있었습니다. 서연이 원했던 대로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격조 있는 분위기였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평소에도 아름다웠지만 그날의 서연은 정말 천사 같았어요. 수줍게 미소 짓는 모습에서 행복이 묻어났죠. 어때요? 너무 과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워요. 제 말에 서연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어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오셨습니다. 평생 농사일만 하시던 분이 도시의 큰 호텔에 오신 것이 어색하셨는지 조금 긴장하신 듯 보였어요. 하지만 서연이 다가가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말씀드리자 금세 미소를 되찾으셨죠. 어머님, 오늘 정말 고우세요. 한복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이고, 무슨 촌스럽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전혀요. 제일 품이 있으세요. 결혼식이 끝난 후 서연은 다니던 무역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제가 말렸지만 그녀는 단호했어요. 당신이 늦게까지 일하는데 저까지 회사 다니면 집이 엉망이 될 거예요. 제가 내조를 잘해서 당신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사실 맞벌이를 해도 충분히 살림을 꾸릴 수 있었지만 서연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가정을 잘 돌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신혼집은 강남구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강남에 살고 싶어 하는 아내를 위해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 마련한 34평짜리 아파트였는데 저희에게는 궁전 같았어요. 서연은 인테리어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화사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드는 집으로 꾸몄죠. 여보, 이 방은 나중에 아이 방으로 쓰면 좋겠어요. 햇살도 잘 들고. 서연이 작은 방을 가리키며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그리는 아내의 모습이 사랑스러웠어요. 신혼 초기의 서연은 정말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 반찬들. 어머니가 해주시던 것처럼 정갈한 한식 위주였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토스트나 시리얼로 간단히 먹어도 되는데. 무슨 소리예요?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 하루 종일 힘이 나죠. 어머님도 항상 아침은 꼭 챙겨 드시라고 하셨잖아요. 서연은 어머니의 말씀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실천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무엇인지, 어떤 국을 좋아하는지 다 파악해서 번갈아가며 해주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어머니가 보내주신 농산물을 대하는 서연의 태도였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에 2번씩 택배로 직접 기른 채소들을 보내주셨는데 서연은 그때마다 감격스러워 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또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배추가 정말 실하네요. 이걸로 김치 담가야겠어요. 김치까지 담글 필요 없어요. 힘들잖아요. 뭐가 힘들어요? 어머님이 정성껏 키우신 건데 당연히 제가 정성껏 담가야죠. 서연은 정말로 김치를 담갔습니다.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아보고 장모님께 전화해서 비법도 물어보며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갔어요. 처음이라 조금 서툴렀지만 그 마음이 예뻤습니다. 어머님, 서연이가 어머님 배추로 김치 담갔어요. 정말 맛있게 잘 담갔어요. 전화로 어머니께 자랑하자 어머니는 감동하신 듯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고생했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김치도 안 담근다는데. 주말이면 저희는 어김없이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서연은 항상 어머니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비싸지 않지만 실용적인 것들이었죠. 두꺼운 양말, 따뜻한 목도리, 일할 때 쓰시라고 챙긴 팔토시 같은 것들. 며느리가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니 고맙네. 농사일할 때 정말 유용하겠어. 어머니가 기뻐하시자 서연도 행복해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정이 깊어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서연은 제가 야근할 때도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건강을 걱정하며 늦은 밤에도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죠. 여보, 많이 피곤하죠? 얼른 씻고 와요. 미역국 끓여놨어요. 밤 11시가 넘어 들어갔는데도 서연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았습니다.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과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이렇게 늦게까지 안 기다려도 되는데 당신 혼자 찬밥 먹는 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같이 먹어야 밥도 맛있죠. 그런 서연을 보며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에 지쳐 들어와도 따뜻한 아내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결혼 3개월쯤 지났을 때 서연이 요리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처럼 음식을 잘하고 싶어요. 나중에 아이들한테도 엄마표 집밥을 해주고 싶고요. 서연의 요리 실력은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재료들로 다양한 요리를 만들었죠. 감자전, 감자조림, 감자 샐러드 같은 재료로도 색다른 음식들을 만들어냈어요. 이건 뭐예요? 처음 보는 요리네. 감자 그라탕이에요. 양식이지만 어머님 감자로 만드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식과 양식을 조화롭게 만드는 서연의 센스가 돋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재료를 허투루 쓰지 않고 정성껏 요리하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어느 날은 서연이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모시고 온천 여행 가요. 농사일로 관절이 안 좋으실 텐데 온천육 하시면 좋잖아요. 정말 어머니가 좋아하실까? 제가 여쭤봤는데 가고 싶으시대요. 평생 일만 하셨으니 이번 기회에 좀 쉬시라고 해요. 그 주말 저희는 어머니를 모시고
강원도의 한 온천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어색해 하셨지만 온천욕을 하시고는 정말 시원하다고 좋아하셨어요. 며느리 덕분에 이런 호강도 해보네. 살면서 온천이라는데 처음 와봐. 어머님, 자주 모시고 올게요. 건강 챙기셔야 해요. 서연이 어머니의 등을 밀어드리며 다정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혼 6개월이 되었을 때 저희는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매일이 꿀처럼 달콤했고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은 항상 가벼웠어요. 서연은 변함없이 살뜰하고 다정했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민준아, 서연이가 어제 전화했더라. 다음 주에 김장하러 온다고. 아이고, 며느리가 이렇게 착할 수가 있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며느리 자랑하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그 시절. 서연의 진짜 모습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저는 그저 표면적인 행복에 취해 있었던 것이죠. 인생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행복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 완벽해 보이는 것 뒤에는 종종 균열이 숨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으니까요. 결혼한 지 8개월이 지났을 즈음부터였을 거예요. 서연의 미묘한 변화를 처음 느낀 것이, 그때는 그저 일시적인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시작이었죠. 가면이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을 때 평소와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통은 저녁 준비로 부산한 시간인데 부엌은 조용했고 서연은 거실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어디 아픈가? 제 목소리에 깜짝 놀란 듯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당신 왔어요? 벌써 이런 시간이네. 서연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7시. 평소라면 식탁에 저녁이 차려져 있을 시간이었죠. 오늘은 좀 피곤해서 배달시켜 먹을까요? 그러자 피곤하면 쉬어야지. 저는 그날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누구나 피곤한 날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날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보, 제가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주부로만 사는 것보다 뭔가 배우고 싶어서요. 서연이 꺼낸 것은 인테리어 자격증이었습니다. 평소 집 꾸미기에 관심이 많던 터라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좋은 생각이야. 열심히 해봐. 하지만 자격증 공부가 시작되면서 집안일은 눈에 띄게 소홀해졌습니다. 아침밥은 간단한 토스트로 대체되었고 저녁도 배달 음식이나 인스턴트로 때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오늘도 학원 다녀왔어요. 너무 피곤해서 장을 못 봤네. 냉장고에 있는 거 대충 먹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통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가 보내주신 나물 반찬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은? 아, 그거 상해서 버렸어요. 날이 따뜻해져서 금방 상하더라고요. 서연의 대답이 어딘가 불편하게 들렸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확실히 날씨가 따뜻해지긴 했으니까요. 그 주말 오랜만에 고향에 가자고 했더니 서연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번 주는 좀 학원에 특강이 있어서요. 다음 주에 가면 안 될까요? 특강이라니 주말에도 수업이 있어요? 네, 실기시험 준비 때문에 주말 특강을 신청했어요. 그렇게 고향 방문은 한 주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가 되자 또 다른 핑계가 나왔어요.
친구 결혼식이 있다는 걸 깜빡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2번씩 꼬박꼬박 가던 고향 방문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고 그마저도 핑계를 대며 미루는 일이 잦아졌죠. 어머니는 서운해 하시면서도 며느리를 감싸셨습니다. 서연이도 나름대로 바쁜가 보다. 도시 생활이 피곤할 텐데 억지로 오라고 하면 안 되지.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꼽아 기다리시던 며느리의 방문이 뜸해지니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집안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집이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어요. 빨래가 며칠째 널려 있고 설거지도 싱크대에 쌓여 있는 날이 많았죠. 여보, 집이 좀 어수선한데. 아, 정리할게요.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서연은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행동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뭐라고 하면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공부하느라 힘든데 집안일까지 완벽하게 하라고요? 당신은 회사 일만 하면 되지만 저는 공부도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해요. 처음 듣는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요. 제가 정리할게요. 툭 내뱉듯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신혼 초에 다정하던 아내는 어디로 간 걸까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머니가 보내주신 농산물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예전엔 감사하다며 정성껏 요리했는데 이제는 한숨부터 나왔어요. 또 이렇게 많이 보내셨네. 냉장고에 넣을 데도 없는데. 어머니 정성이잖아. 감사하게 받자. 정성은 알겠는데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마트에서 사 먹는 게 더 깨끗하고 편한데. 깨끗하다는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깨끗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냥 포장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흙도 묻어 있고 처리하기가 번거로워요. 서연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기르신 채소들을 번거롭다고 표현하다니요. 어느 날은 어머니가 보내주신 감자를 요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걸 봤습니다. 감자 요리 안 해? 어머니가 특별히 맛있는 품종이라고 보내주신 건데. 나중에 할게요. 감자 요리는 손이 많이 가서. 하지만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감자에서 싹이 나기 시작했고 서연은 그것들을 봉지에 담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버리면 어떡해.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 들여 키우신 건데. 싹난 감자는 못 먹어요. 독성이 있다고 들었어요. 조금만 도려내면 되잖아. 찝찝해요. 그냥 새로 사 먹는 게 나아요. 서연의 표정에는 귀찮음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정성을 고마워하는 며느리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죠. 외출도 잦아졌습니다. 학원 간다. 친구 만난다. 스터디 모임이 있다. 핑계는 다양했어요.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그럴 때마다 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곤 했죠. 오늘도 늦을 것 같아요. 알아서 저녁 먹어요.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듯 알려오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집에 와도 피곤하다며 대화를 피했고 주말엔 늦잠을 자거나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한 번은 제가 야근을 마치고 예정보다 일찍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거실엔 와인 잔 2개가 놓여 있었고 서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죠. 어머, 벌써 왔어요? 연락도 없이. 일이 일찍 끝나서. 손님 왔었어? 아, 친구가 잠깐 들렀었어요. 와인 한 잔 하고 갔어요. 테이블 위에 와인 잔을 황급히 치우는 서연의 모습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하지 않으려 했어요.
아내를 믿고 싶었으니까요. 변화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정했던 아내는 점점 짜증 많고 예민한 사람이 되어갔고 집은 더 이상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는 이 모든 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자격증 시험이 끝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다시 예전의 서연으로 돌아올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혼 1년이 지나갈 무렵부터 서연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어요. 마치 가면을 쓰는 것도 귀찮다는 듯이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중요한 날이니 당연히 고향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서연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꼭 가야 해요? 서울에서 쉬면 안 될까요? 추석인데 어머니 혼자 두고 어떻게 서울에 있어? 친정에도 가야 하는데 이틀 내내 시댁만 있을 순 없잖아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결국 추석 당일 하루만 다녀오기로 했죠. 어머니는 며느리가 하루만 있다 간다는 말에 서운해 하셨지만 내색하지 않으셨어요.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 친정도 가야 하니까 일찍 가도 돼. 어머니의 배려에도 서연은 시큰둥했습니다. 차례상 준비도 건성으로 도왔고 식사 후에는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하신 송편도 한두 개 먹고는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았죠. 송편이 입에 안 맞니? 팥소 말고 깨소도 있는데. 아니에요, 배불러서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서연이 어머니가 주방에 계실 때 송편을 휴지에 싸서 가방에 넣는 것을 나중에 버리려는 거였죠.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왜 그래? 어머니한테 너무 차갑게 구는 거 아니야?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추석에 갔잖아요. 가는 것만이 다가 아니잖아. 태도가, 정말. 시어머니 비위 맞추느라 힘들었는데 또 뭐가 문제예요? 비위를 맞춘다는 표현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뭘 요구하신 적이 있던가요? 그저 함께 있어주기만 바라셨을 뿐인데. 10월 중순 어머니가 김장김치와 각종 반찬을 한 박스 가득 보내주셨습니다. 택배를 받은 서연의 표정은 귀찮음 그 자체였어요. 또 이렇게 많이. 한숨을 푹 쉬며 박스를 열었습니다. 김장김치 3통, 깍두기 2통, 그리고 각종 나물과 장아찌들. 어머니가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하셨을 게 뻔했죠. 냉장고에 넣을 데도 없네. 김치 냉장고 사야 하나. 투덜거리며 냉장고를 정리하는 서연을 보며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신혼 초에는 감격해하며 정성껏 보관하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2주쯤 지났을까요? 냉장고를 열었더니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확인해 보니 어머니가 보내주신 나물 반찬들이 상해 있었어요. 뚜껑도 제대로 닫지 않은 채 냉장고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죠. 이거 왜 이렇게 둔 거야? 다 상했잖아. 까먹었어요. 요즘 정신이 없어서. 서연은 시큰둥하게 대답하며 상한 반찬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이 그렇게 버려지는 걸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더 심각한 건 서연의 외출이 잦아졌다는 거였습니다. 학원은 이미 끝났다고 했는데도 외출은 계속됐죠. 오늘도 나가? 어디 가는데? 대학 동창 모임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어요. 지난주에도 동창 만난다고 했잖아. 그건 고등학교 동창이고 오늘은 대학 동창이에요. 왜 이렇게 캐묻는 거예요? 서연의 날카로운 반응에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계속 커져갔죠. 어느 날 밤 야근을 하다가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밤 10시쯤이었는데 집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핸드폰으로 걸었더니 서연이 숨이 찬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집에 없어? 집 전화 안 받길래. 아, 친구랑 카페에 있어요. 금방 들어갈게요. 뒤에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페치고는 너무 시끄러운 음악이었죠. 클럽이나 술집 같은 분위기였어요. 12시가 넘어서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화장은 지워져 있었고 옷에서는 담배와 술 냄새가 났어요. 카페에서 왔다면서 왜 술 냄새가 나? 카페 갔다가 친구들이 한잔하자고 해서 조금만 마셨어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궁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진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웠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자 저는 어머니께 자주 전화를 드렸습니다. 서연이 안부 전화를 하지 않으니 제가 대신 해드려야 했죠. 민준아, 서연이는 잘 있니? 어머니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네, 잘 있어요. 요즘 좀 바빠서 전화를 못 드렸나 봐요. 그래.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거 아니니? 시어머니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변한 이유를 본인 탓으로 돌리고 계신 거였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나 해서 내가 너무 자주 연락하고 이것저것 보내서 부담스러운가 싶어? 절대 아니에요. 어머니는 아무 잘못 없으세요. 전화를 끊고 나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를 위해 조심하고 계신데 정작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11월이 되자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월동 준비한 김치며 장아찌를 또 보내주셨어요. 하지만 서연은 이번엔 대놓고 불평했습니다. 정말 이제 그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먹지도 못하고 버리기만 하는데. 버린다고? 왜 버려? 당신은 맨날 회식이다 야근이다 집에서 밥 먹는 날이 며칠이나 돼요? 나 혼자 이걸 다 어떻게 먹어요? 그래도 버리면 어떡해. 어머니 정성인데. 정성, 정성. 그 말도 지겨워요. 정성이면 다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서연의 차가운 말투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1년 전 감자 심으며 행복해하던 그 서연이 맞나 싶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서연이 외출 준비를 하는데 평소와 다르게 화려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짙은 화장에 몸에 붙는 원피스, 높은 하이힐까지. 오늘은 어디 가는데 그렇게 차려입었어? 대학 선배 결혼식이요. 늦으면 안 되니까 먼저 갈게요. 그런데 결혼식 하객치고는 너무 화려한 차림이었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았지만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11시가 되도록 서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죠. 새벽 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전화도 안 받고. 핸드폰이 무음이었나 봐요. 미안해요. 서연의 목덜미에 붉은 자국이 보였습니다. 입술로 빤 자국 같기도 하고.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부부 사이에 이미 깊은 골이 생겼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골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12월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는데 조수석 쪽 문에 긴 스크래치가 나 있는 걸 발견했어요. 검은 페인트가 벗겨져 쇠가 드러날 정도로 깊은 흠집이었죠. 아니, 이게 뭐야? 한숨이 나왔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싶어 주변을 둘러봤지만
범인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다행히 블랙박스가 있으니 확인해 보면 되겠다 싶었죠. 집에 올라와서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오늘 차 탔어? 조수석 쪽에 스크래치가 났는데. 아니요, 안 탔는데요. 왜 그래요? 서연은 무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저는 노트북을 꺼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연결했어요. 주차 모드로 녹화된 영상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가끔 옆 차들이 지나가는 모습만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틀 전 영상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제 차 바로 옆에 낯선 검은색 SUV가 주차하는 장면이었는데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이 서연이었어요. 뭐지? 서연이가 왜 다른 차에서? 의아한 마음에 계속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서연은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와 함께 제 차 쪽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제 차에 올라탔습니다. 왜 남의 차를 타고 와서 내 차로 옮겨 탔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혹시 소리라도 녹음되었나 싶어 볼륨을 높였습니다. 블랙박스의 소리 감지 모드가 작동했는지 대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웃음소리와 함께 잡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내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시어머니가 뭐 보냈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의 대답이 이어졌어요. 또 김치랑 무슨 나물들. 진짜 지긋지긋해. 냄새나는 것들을 왜 자꾸 보내는지 모르겠어.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냄새나는 것들이라니.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었어요. 그냥 버려. 뭐하러 받아? 당연히 버리지. 받자마자 다 쓰레기통 행위야. 그 촌스러운 시어미년이 뭘 안다고. 흙 묻은 채소들 보내면서 정성이라나 뭐라나.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말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계속 들어야 했어요. 남편은 뭐래? 그 바보가 뭘 알아? 맨날 일만 하고 집에 와서는 피곤하다고 자기 바쁘지. 재미없는 촌놈이 뭘 알겠어. 제가 바보의 재미없는 촌놈이라. 서연의 진짜 생각이 이런 거였나요? 그래도 돈은 잘 벌잖아. 그거 하나는 인정. 그래서 참고 사는 거지. 현금 인출기 역할은 확실히 해주니까. 두 사람의 비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차로 왔어? 내 차가 더 편한데. 오빠 차는 의자가 완전히 뒤로 안 펴지잖아. 할 때 불편하단 말이야. 서연의 말에 남자가 크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빨리 이혼하고 싶다. 오빠랑 제대로 살고 싶어. 불륜이었구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냥 지금 이혼하면 안 돼? 조금만 더 참아. 재산 분할 제대로 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해. 그래, 알았어. 그 집은 진짜 답답해. 특히 그 시어미년이 보내는 것들 볼 때마다. 아, 생각만 해도 짜증나. 뭐가 그렇게 싫어? 다 싫어. 흙냄새 나는 채소들, 김치 냄새. 정말 더러워. 시골 냄새가 집안에 배는 것 같아. 내가 이런 거 먹으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더럽다고. 어머니의 정성을 더럽다고 표현하는 서연의 목소리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럼 왜 결혼했어? 시어미가 시골에 혼자 사니까 만만해 보였지. 시집살이 할 일도 없고 남편은 돈 잘 벌고 서울에 자리 잡기에 딱 좋은 조건이었어. 넌 정말 영리해. 그런데 그 시어미가 자꾸 관심을 보이는 게 문제야. 맨날 전화하고 뭐 보내고. 진짜 귀찮아 죽겠어. 대화는 계속됐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내가 믿었던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처음 만났을 때 그 따뜻하고 선한 모습은 다 연기였단 말인가요? 무엇보다 어머니를 그렇게 모독한 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온 어머니의 손을 더럽다고 정성껏 기른 농산물을 쓰레기라고 표현하다니. 거실로 나가니 서연이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듯 편안한 표정이었죠.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따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먼저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바보, 멍청이, 재미없는 촌놈, 현금 인출기. 서연이 한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편안하게 잠든 서연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새벽녘에야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은 끝내야 한다고. 하지만 그 전에 어머니께 이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그게 가장 마음이 무거웠어요.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는 저장해뒀습니다. 증거가 필요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겉모습에 속아 진실을 보지 못했던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거짓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어머니께 상처를 드리는 사람과는 단 하루도 더 함께할 수 없다고 말이죠. 블랙박스의 진실을 알게 된 다음 날 토요일 새벽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메모 한 장만 남기고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어요. 급한 일이 생겨 먼저 나간다는 짧은 거짓말과 함께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어떻게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며느리의 배신을 어떻게 전해야 상처가 덜할까? 아니, 애초에 상처 없이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나 한 걸까요? 오전 9시쯤 고향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마당에서 배추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겨울 김장을 준비하시는 모습이었죠. 제 차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드신 어머니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민준아, 연락도 없이 웬일이니? 서연이는? 어머니, 혼자 왔어요. 할 말이 있어서. 제 굳은 표정을 보신 어머니는 배추를 내려놓고 일어나셨습니다. 손에 묻은 흙을 툭툭 털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왜 그래? 방으로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따뜻한 숭늉을 내오셨지만 저는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말을 시작하려니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기다려 주셨어요.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덮으며 따뜻하게 감싸 주셨죠. 천천히 말해도 돼. 엄마가 다 들어줄게. 그 따뜻함에 저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38살 남자가 어머니 앞에서 아이처럼 울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블랙박스에서 들은 서연의 말들, 어머니를 모독한 내용들, 저를 속여온 것까지. 이야기를 듣는 동안 어머니의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계셨던 것처럼 담담하게 들으셨어요. 제가 말을 마치자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민준아, 사실 엄마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어. 네, 어머니가요? 저는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처음엔 정말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지더라. 겉으로는 웃지만 마음은 차가운 게. 어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보낸 반찬들을 제대로 안 먹는다는 것도 알았어. 그래도 아들이 행복하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뭘 어떻게 말하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싫어한다고 아들한테 이르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혹시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 싶었지.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알면서도 참고 견디셨다는 게 더 가슴 아팠어요. 추석 때 송편 버리는 것도 봤어?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가방에 넣는 걸 봤는데 못 본 척했지. 내가 뭐라고 하면 내가 중간에서 힘들어질까 봐. 어머니, 내가 보내는 게 부담스러운가 싶어서 줄여볼까도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전부라서. 미안하다, 민준아. 엄마 때문에 내 결혼 생활이. 어머니가 자책하시는 걸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서연이가 나쁜 거예요. 어머니는 아무 잘못 없으세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된장국을 끓여주셨어요. 뜨거운 국물을 마시며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어머니. 그래. 내가 많이 생각하고 결정했을 테니 내 뜻대로 하거라. 널 속이고 가족을 모독하는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없지. 어머니의 동의를 얻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후에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너무 상처받지 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야. 언젠가는 너를 진심으로 아끼는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서울에 도착한 것은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서연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죠. 어디 갔다 이제 와요? 연락도 안 되고. 고향 다녀왔어. 또 혼자? 나는 왜 안 데려가고? 평소 같으면 미안하다고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당신, 이거 한번 들어봐. 뭔데요? 노트북을 켜고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냄새나는 것들을 왜 자꾸 보내는지. 그 촌스러운 시어미년이. 재미없는 촌놈이 뭘 알겠어. 녹음이 계속될수록 서연의 표정은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부인하거나 변명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죠. 그래서요? 그걸 왜 지금 틀어요? 변명은 안 하는구나. 뭘 변명해요? 다 사실인데. 서연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소한의 미안함이라도 표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당당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실지 생각해 봤어? 그런 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죠. 애초에 나는 당신 어머니랑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니니까. 그럼 왜 결혼했어? 서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이 조건이 좋았으니까. 돈 잘 벌고 순진하고 다루기 쉬워 보였어. 그런데 생각보다 재미없더라고요. 마침내 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낸 서연을 보며 저는 오히려 담담해졌습니다. 더 이상 미련도 아쉬움도 없었어요. 이혼하자.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서연이 너무 쉽게 동의하는 걸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빨리 이 관계를 끝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지금이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무엇보다 어머니께 더 큰 상처를 드리기 전에 끝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을 모독한 사람과는 단 하루도 더 함께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혼을 결심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서연의 부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두 분 모두 수척한 얼굴에 초조한 표정이었죠. 사위, 우리가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미안해.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장인은 평소 단정하던 모습과 달리 며칠 못 잔 듯 피곤해 보였어요. 장모님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요. 거실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부모님이 온다는 걸 알고도 피하는 것 같았죠. 차를 대접하려 했지만 장인이 손을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우리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 그리고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도 따라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 일으켜 드리려 했지만 장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제발 이렇게라도 하게 해줘. 우리 딸이 큰 잘못을 했다는 걸 알아. 어르신,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두 분은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장모님은 흐느끼기 시작했고 장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연이가 전화로 이혼한다고 했어. 대강의 이야기는 들었는데 우리가 직접 와서 사정을 들어보려고 왔는데 지금 보니 우리 딸이 정말 큰 잘못을 한 것 같네. 그때 서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무릎 꿇은 모습을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왜 오셨어요? 오라고 한 적 없는데. 차가운 목소리에 장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지금 부모 앞에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냥 이혼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이혼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서연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차라리 그 부모님이 안쓰러웠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르신, 제가 녹음된 걸 들려드릴게요. 그래야 상황을 아실 것 같아서요. 블랙박스 녹음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독하는 서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올 때마다 장인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고 장모님은 손으로 입을 막으며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그 촌스러운 시어미년이. 재미없는 촌놈이 뭘 알겠어. 현금 인출기 역할은 확실히 해주니까. 녹음이 끝나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장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못된 것이. 찰싹? 장인의 손바닥이 서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도 놀랐지만 더 놀란 건 서연이었죠. 뺨을 감싸 쥐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빠가 지금 날 아빠라고 부르지 마. 내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속일 수 있니? 시어머님을 그런 식으로 모독하고 남편을 현금 인출기라고?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어? 장모님도 일어나서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이게 정말이니?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한 거니? 그래서 어쩌라고요? 제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서연은 여전히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했어요. 그 모습에 장모님도 손을 들어 딸의 뺨을 때렸습니다.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남의 집 귀한 아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고 시어머님을 어떻게 그렇게 해. 장모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은 다시 제게로 돌아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면목이 없네. 우리가 딸을 잘못 키웠어.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 어르신 잘못이 아닙니다.
서연이가 한 선택이니까요. 그때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위선 떨지 마세요. 엄마 아빠도 항상 시골 사람들 무시했잖아요. 돈 없고 배운 것 없는 사람들 깔보면서 장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제가 처음에 민준 씨 집안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농사 짓는다니까 그래도 사위가 돈은 잘 버니까 참아라고 했잖아요. 그건 다른 의미로. 장인이 말을 더듬자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다른 의미는 무슨? 결국 다 똑같아요. 저도 그렇게 배운 대로 한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서연의 가치관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왜 그렇게 쉽게 사람을 속일 수 있었는지, 장인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도 잘못했다. 하지만 너처럼 대놓고 사람을 무시하고 속이진 않았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지. 예의요? 가식적인 예의가 무슨 소용이에요? 더 이상 대화는 무의미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혼 서류는 제가 조만간 보내드리겠습니다. 합의 이혼으로 진행하죠. 장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재산 분할은 우리가 포기하겠네. 서연이가 잘못한 게 명백하니까. 대신에 위자료도 각자 없는 걸로 하지. 아빠. 서연이 소리쳤지만 장인은 단호했습니다. 닥쳐. 내가 무슨 자격으로 재산을 요구해? 바람핀 거 민사소송 가서 위자료라도 내려고? 결국 서연의 부모님은 사과를 거듭하며 돌아가셨습니다. 서연은 끝까지 자기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이혼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만난 서연은 무표정했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한마디 했죠. 후회할 거예요. 뭘 후회한다는 거죠? 나 같은 여자 다시는 못 만날 테니까.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정말로. 이혼이 성사된 후 저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짐을 모두 가져간 집은 휑하니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헛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화려한 도시 생활이 아니라 시골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사는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전화기를 들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이혼했어요. 그래. 힘들었겠다. 아니에요. 오히려 후련해요.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그래, 오렴. 내가 좋아하는 감자전 해놓을게.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이제야 진짜 제자리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석 달이 지난 3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대표 변호사님께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8년 동안 몸담았던 로펌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죠. 최 변호사, 정말 떠날 거야? 이제 막 파트너 변호사 자리가 눈앞인데. 대표님은 아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개인 사무실을 열려고 합니다. 규모는 작아도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하고 싶은 일이라면? 소외된 사람들, 특히 농촌 지역 주민들의 법률 문제를 돕고 싶습니다. 제가 그곳 출신이니까요. 대표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자네답다. 응원하네. 사무실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건물에 마련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무엇보다 월세가 저렴해서 수입료를 적게 받아도 운영이 가능했죠.
최민준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을 달던 날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독립했구나. 대견하다. 어머니는 사무실 구석구석을 둘러보시며 흐뭇해 하셨어요. 작은 화분과 어머니가 직접 수놓은 액자를 선물로 가져오셨죠. 사무실이 썰렁하면 안 되니까. 이것들 놔두면 좀 나을 거야. 개업 초기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츰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농지 관련 분쟁이나 농촌 지역 주민들의 억울한 사연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죠. 첫 번째 의뢰인은 70대 할머니였습니다. 대기업이 마을 뒤 야산을 개발하면서 할머니의 밭까지 무단으로 침범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변호사님, 저는 돈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그 사건을 맡으면서 저는 자주 농촌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고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건을 준비했죠. 결국 대기업 측과의 협상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변호사님 덕분에 평생 일군 땅을 지킬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눈물 어린 감사 인사를 들으며 저는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대형 로펌에서 수억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킬 때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었어요. 일이 없는 날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의 농사일을 돕기 위해서였죠. 양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구두 대신 장화를 신었어요. 민준아, 내가 이런 일을 할 필요 없어. 변호사가 무슨 농사일이야. 변호사이기 전에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같이 하면 빨리 끝나요. 봄엔 감자를 심고 여름엔 고추를 따고 가을엔 배추를 수확했습니다. 흙을 만지며 땀을 흘리는 시간이 오히려 제게는 힐링이었어요.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어느 여름날 어머니와 함께 고추를 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혹시 재혼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직 젊으신데. 에이, 무슨 소리야.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너 하나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재혼이야. 너야말로 빨리 짝을 찾아야 하지 않겠니? 저 때문에 혼자 사신 거예요? 어머니는 고추를 따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내 선택이었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고 너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뭐가 아쉽겠니? 난 지금이 좋아. 어머니의 담담한 목소리에 저는 또 한 번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가을이 되자 어머니와 함께 김장을 했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며 하루 종일 일했죠. 예전엔 서연이 함께 했을 일이었지만 이제는 저 혼자였어요. 하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너무 힘들면 쉬어.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재밌어요, 어머니. 이렇게 뭔가 만드는 게 보람 있네요. 김장이 끝나고 막걸리를 한잔하며 쉬고 있을 때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갑자기 왜요? 내가 이혼한 게 다 엄마 때문인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자주 연락하고 이것저것 보내서. 어머니,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서연이가 나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었으니까.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전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진짜로요.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화려했지만 거짓된 생활보다 소박하지만 진실된 지금이 훨씬 행복했으니까요. 겨울이 오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어요. 농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우리 편 변호사로 알려지면서
의뢰가 꾸준히 들어왔죠. 어느 날 사무실로 젊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수수한 차림에 순박한 인상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셨대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고 충청도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과 농사를 짓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건을 검토해 보니 정말로 악덕 중간상인에게 속은 사례였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사건을 진행하면서 수진과 자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영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했고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는 효녀였죠. 사건이 잘 해결된 후 수진의 부모님이 감사 인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과 한 상자를 건네셨어요. 우리가 기른 사과예요. 변호사님 덕분에 농장을 지킬 수 있었어요. 직접 기른 사과를 대하는 그들의 자부심 어린 표정을 보며 저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흙을 사랑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꼈죠.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화려한 도시의 삶도 많은 돈도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립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감자 심을 때죠? 그래, 오렴. 날씨도 좋다니까 일하기 좋을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도시의 빌딩 숲 너머로 고향의 산들이 보이는 듯합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땅을 일구며 살아가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화려한 포장지에 쌓여 있지 않다는 것을, 때로는 흙 묻은 감자처럼 투박하지만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